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 버튼이 하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몸 안에서 대청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포들이 낡은 찌꺼기나 손상된 단백질을 먹어치우고 제 기능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거죠. 마치 공상과학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만약 그 버튼이 바로 금식 혹은 단식이라면 어떨까요? 요즘 인터넷에는 단식을 통해 놀랍게 젊어졌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경고도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노년층에게 단식은 정말 새로운 몸과 맑은 정신을 얻는 길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건 러시아 룰렛 게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식에 대한 모든 오해와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저울 위에 잠재적인 회춘 효과와 치명적인 위험성을 함께 올려놓고 따져볼 것입니다. 장수를 위한 싸움에서 단식이 우리의 아군인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위험한 적군인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똑같은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까요? 그 답은 아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식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최신 유행이 아닙니다. 이 수천 년 된 수행 방식은 사실 거의 모든 세계 종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부터 불교, 유대교까지 모두 일정 기간 금식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인들도 음식을 삼가는 것이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정화이자 육체적인 정화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직관적인 수행법이었던 단식이 21세기에 들어와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일본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의 발견이었습니다. 2016년에 그는 오토파지, 아우토파기,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가포식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스미 박사는 단식이 세포들에게 자체적인 쓰레기 처리 과정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의 수행 방식을 현대 생명의학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보다 훨씬 활동적이었고 먹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노년층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나 젊은 바이오해커들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익과 해로움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가포식이라는 마법 같은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가포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세포를 작고 활기찬 도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 리보솜, 그리고 복잡한 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도시에는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낡고 고장난 부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손상된 구조물들 말입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기능이 떨어지며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자가포식은 바로 이 도시의 청소 서비스와 같습니다. 세포가 단식 굶주림처럼 어떤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특수 청소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킵니다.
자가포소체라는 막주머니가 형성됩니다. 이것들은 마치 쓰레기차처럼 세포를 돌아다니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잘못 접힌 단백질, 바이러스 잔해 같은 온갖 잡동사니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세포 내에 재활용 공장인 리소좀으로 가져갑니다. 리소좀 안의 강력한 효소들은 이 쓰레기들을 아미노산, 지방산 같은 기본 건축 자재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세포가 이것들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데 다시 사용하고 에너지를 얻는데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재활용과 재생 과정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자가포식을 젊어지는 현상, 즉 회춘과 연결 짓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를 세포 수준에서 내부부터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내부 청소 시스템은 점점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많은 노화 관련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단식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알려진 이 자가포식 과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자연적 자극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내부 청소 회사에 강력한 작업 부스터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포식 아우토파기이라는 것, 즉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과정이 왜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재생 과정은 느려지고 세포 수준의 고장은 점점 늘어납니다. 마치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린 오래된 차를 생각해 보세요. 낡은 부품이 쌓이고 기름이 새고 전자장치가 말썽을 일으키죠. 우리 세포에서도 정확히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포 내에는 소위 노화세포, 세네센셀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포들은 일명 좀비 세포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도 자기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죽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직 속에 자리 잡아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망가뜨리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게다가 손상된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붙어 독성이 강한 덩어리를 만드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예가 바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 속의 아밀로이드 플라크입니다.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역시 낡아지면서 에너지는 덜 만들고 해로운 활성산소는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포 속 노폐물이야말로 노화와 다양한 만성질환, 즉 심혈관 질환, 당뇨병부터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관련된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순간 자가포식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청소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세포를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활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단식 금식은 이 기능을 강제로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단식을 통해 우리 몸은 좀비 세포를 제거하고 독성 단백질 덩어리를 분해하며 결함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세포 수준에서 노화의 일부 메커니즘을 되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젊음을 이야기할 때 탄력 있는 피부나 단단한 근육 같은 외적인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특정 호르몬들의 활동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 즉 소마토트로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 시절에만 중요하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이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성인이 된 후,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기에도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조직을 유지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근육량을 보존하고 뼈의 밀도를 튼튼하게 유지하며 체지방을 태우는 데 관여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활력과 에너지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층에서 근육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뼈가 약해지며 반대로 불필요한 지방은 더 쉽게 쌓이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단식, 즉 굶는 행위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짧은 기간의 단식만으로도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몇 배, 아니 수십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남성의 경우 최대 2000%까지, 여성의 경우 1300%까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무엇일까요? 단식을 하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은 일종의 기량작용, 즉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하지만 단식을 통해 인슐린 수치가 최소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소마토트로핀, 즉 성장 호르몬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몸은 가장 소중한 근육을 보호하고 대신 지방 저장고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이것은 정말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나 부작용 없이 성장 호르몬 수치를 자연적으로 높이는 것은 근육 손실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전반적인 신체 구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식은 우리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회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어르신들, 우리 나이가 들면 슬금슬금 다가오는 조용하고도 아주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우리 몸의 세포를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슐린은 그 집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문을 열어줘야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 글루코스,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특히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즉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췌장 이자에서는 이 인슐린을 만들어서 마치 열쇠 꾸러미를 든 문지기처럼 세포를 찾아다니며 문을 열어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특히 달콤한 것이나 밀가루 음식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포들은 끊임없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반응을 멈춰버립니다. 마치 문에 달린 자물쇠가 녹슬어 버리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귀를 막아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포도당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높은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당뇨병 전 단계, 나아가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인슐린과 포도당 수치는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특히 뱃속에 쌓이는 내장 지방을 늘려 체중 증가를 가져옵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일부 암의 위험까지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식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단식은 우리 몸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쉴 수 있게 됩니다.
혈액 속 인슐린 수치는 가장 낮은 기본 수치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세포들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죠. 세포들은 이제야 인슐린이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하며 민감성이 회복됩니다. 마치 녹슬었던 자물쇠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16대 8처럼 짧은 기간의 간헐적 단식만으로도 인슐린 민감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 방법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대사질환의 근본 원인을 예방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을의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급성 염증은 우리 생명에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베었을 때 주변이 붉어지고 붓는 현상은 우리 면역체계가 미생물과 싸우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문제는 염증이 만성적이고 약한 형태로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서 작은 불씨가 끊임없이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장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이 불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조직과 장기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이 사라지지 않고 타는 불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이 만성염증을 노화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이자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맥경화, 심장병, 관절염, 당뇨병은 물론 퇴행성 노예질환이나 암까지도 이 염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불을 키우는 걸까요? 설탕과 가공식품이 많은 나쁜 식습관,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특히 뱃살처럼 불필요한 체중이 주된 원인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학자들은 이 과정을 염증 인플라메이션과 노화 아깅을 합쳐 인플라메이징 인플라마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점점 가속화됩니다. 그럼 과연 단식 또는 간헐적 단식이 이 몸속의 불을 끄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높은 혈당이야말로 염증의 가장 큰 불쏘시개 중 하나입니다. 둘째, 단식은 염증 유발 분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인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단식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케톤을 사용하도록 전환합니다. 이 케톤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식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자가포식 아우토파기 과정이 있습니다. 자가포식은 세포 속에 낡거나 손상된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세포 잔해들 자체가 면역 반응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식은 여러 방면에서 만성 염증을 공격하며 우리 몸이 열을 식히고 파괴적인 과정을 멈추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무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 소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 이름도 잘 잊어버리고 집중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공복 굶는 것, 이 우리 뇌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뇌의 주된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처럼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가는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라는 대체 연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나이 든 뇌에는 이 케톤체가 포도당보다 훨씬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를
일반 휘발유에서 고급 휘발유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공복은 뇌 유래 신경영양 인자, 즉 BDNF라고 불리는 놀라운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뇌를 위한 비료라고 부릅니다. BDNF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 신경 생성을 돕고 기존 신경세포 간의 연결, 시냅스를 강화하며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BDNF 수치가 높을수록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우울증 예방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BDNF 생성량이 줄어드는데 공복은 이 생산량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자가포식 오토파지, 작용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노폐물을 뇌에서 청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복 상태가 되면 뇌 속에서 청소부 팀이 가동되어 이 위험한 쓰레기들을 찾아내 없애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공복은 뇌에 최상의 연료를 제공하고 뇌의 재생과 성장을 촉진하며 독소를 청소하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깊은 노년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정말 귀중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인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질환에 더욱 취약하시죠. 높은 혈압,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동맥경화 같은 문제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식 금식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져서 혈관이 뻣뻣하지 않고 말랑말랑, 즉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둘째, 단식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지질 상태의 개선입니다. 단식은 고위험 요소인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관의 플라크, 찌꺼기를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단백 수치를 줄여줍니다. 반면에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입니다. 염증은 혈관 손상과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단식은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방어 시스템을 깨워 혈관 벽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오래된 건물 배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물때가 끼는데 이것이 동맥경화성 플라크입니다. 단식은 이러한 녹이 생기는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감소 효과입니다. 단식은 체중 감소, 특히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내장 지방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시스템 전체가 건강해지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결론적으로 단식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핵심 위험 요소들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우리 장이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뇌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 속에는 수조계의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이 살고 있는데 이를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장내 미생물군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잡한 미생물의 세계는 우리의 면역력, 기분, 체중, 심지어 여러 질병의 발생 위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구성은 나쁜 방향으로 변합니다. 유익한 균의 수는 줄어들고 잠재적인 병원균, 즉 해로운 균은 늘어납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 즉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염증 증가, 면역력 약화, 그리고 흔히 장누수 증후군과 관련이 깊습니다. 장벽이 너무 헐거워져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들이 혈액으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만성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단식 또는 금식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식은 장내 생태계 전체를 위한 일종의 재부팅 버튼처럼 작용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특히 설탕이나 단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유해균들에게는 이것이 큰 시련이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개체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단식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부티르산 뷰티라테 같은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다른 종류의 좋은 박테리아가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부티르산은 단쇄지방산의 일종으로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장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잡초, 즉 나쁜 박테리아가 무성해져 좋은 작물을 밀어냅니다. 단식은 바로 이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와 같습니다. 유익한 작물들이 다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재부팅은 노년층의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에서 어두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층의 단식이나 급격한 칼로리 제한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크고 현실적인 위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근력, 그리고 근육 기능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태는 허약해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낙상 및 골절 위험, 독립적인 생활 능력 상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망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의 주요 대사 기관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소모하고 면역 체계에 관여하며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30세 이후부터 우리는 매년 약 1%씩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며 60세가 넘으면 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80세까지 자신의 근육 중 절반 가까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근육 손실이 진행되고 있는 불리한 상황에 단식을 추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칼로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특히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육이 충분한 젊은 사람에게는 이 정도 손실이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1g이라도 소중한 어르신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근육 조직 손실이라도 비교적 건강했던 상태에서 완전히 허약한 상태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시장에서 장바구니 들고 오기,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몇 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식을 생각하시기 전에 모든 노년층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키는 단식은
젊어지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 혹은 와병 생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위협인 근감소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에게 단식은 완전히 금지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현명하고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근육을 잃지 않으면서 자가포식 효과와 인슐린 민감성 개선이라는 이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1. 단백질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식사 기간 동안 여러분은 충분한 양, 아니, 사실은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단백질 기준치는 젊은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이상적인 체중 1kg당 약 1.2에서 1.5근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이 단백질을 여러분의 식사 시간대에 걸쳐 잘 분배해야 합니다. 근육 합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양, 즉 한 번에 약 29개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출처는 완전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그리고 두부나 유제품 등입니다. 규칙. 근력 운동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필수품입니다. 무게를 드는 저항 운동만큼 근육을 효과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본인 체중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에게 이 근육이 필요하니 단식 중에도 연료로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신호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3. 보다 부드러운 단식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절대 며칠씩 하는 물 단식은 피해야 합니다. 단식을 처음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16-8 간헐적 단식기입니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의 식사 시간대에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때 충분한 단백질을 포함한 모든 식사가 이 8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없는 단식은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단식을 할 때 어르신들을 위협하는 두 번째 심각한 위험은 바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 균형을 조절하는 콩팥 신장, 기능 역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식을 하면 몸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우리는 채소나 과일 같은 음식에서 상당량의 수분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멈추면 이 수분 공급원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단식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저장된 포도당인 글리코겐을 먼저 사용합니다. 이 글리코겐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데 글리코겐 1g당 약 3-4g의 물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글리코겐이 소모될 때 거기에 묶여있던 물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식 초기에 몸무게가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과 함께 전해질이라고 불리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필수 미네랄도 함께 배출됩니다. 이 전해질은 단순한 염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경신호를 전달하고 심장 근육을 포함한 모든 근육을 수축시키며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도 심장이나 혈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급격한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의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심한 무기력증, 의식혼란,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해지면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낙상사고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식을 하실 때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섭취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단식을 결심하셨다면 물과 올바른 음료는 항상 곁에 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습관이야말로 탈수와 그 위험한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생명줄과 같습니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딱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몸무게, 활동량, 그리고 지내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기준은 소변 색깔입니다. 소변 색깔이 옅은 집단색, 즉 맑은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만약 색이 진하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더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 중의 기본은 역시 깨끗한 물입니다. 일반 물은 물론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 전해질 보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설탕이 없는 허브차를 곁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캐모마일, 페퍼민트, 린든 같은 차들이죠. 칼로리는 없으면서도 수분 섭취를 다양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홍차나 녹차, 그리고 커피도 적당량은 허용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액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반드시 물 한 잔을 추가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해질 보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물의 질 좋은 바닷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아주 조금 한 꼬집 넣는 것입니다. 소금에는 나트륨과 여러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보충을 위해서는 약국이나 건강보조식품점에서 파는 무설탕 전해질 파우더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전해질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소금 1/4티스푼, 칼륨이 풍부한 레몬 반 개의 즙을 넣고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살짝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 음료, 주스, 탄산음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려 단식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육수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뼈를 우려낸 육수에는 아미노산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역시 단식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 중에 올바른 수분 섭취는 음식을 참는 것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위험은 바로 저혈당입니다.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는 현상이죠. 특히 이미 2형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그리고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리가 어떻냐고요? 이 약들은 식사 후 혈당을 낮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약을 드셨는데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매우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사실 고혈당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뇌는 포도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도당 수치가 갑자기 떨어지면 뇌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혈당 증상은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무기력함, 손떨림, 식은땀, 극심한 배고픔, 어지러움,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두근거림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저혈당으로 인한 이런 에피소드는 낙상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주치의와 미리 상담하고 약물 용량을 조절하지 않고는 절대 단식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는 위험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고 단식하는 동안 일부 약물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없으시더라도 체격이 마른 편이거나 평소에 혈당이 낮은 경향이 있다면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식을 시작할 때는 짧은 간격부터 매우 천천히 시작하고 몸의 상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달콤한 차를 마시거나 탄수화물이 있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식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칼로리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주요 영양소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지만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에너지를 직접 주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의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점화 플러그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특정 미량 영양소의 필요량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음식에서 그것들을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비타민 D, 비타민 B5C,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식사 시간을 하루 8시간, 6시간, 심지어 4시간으로 줄이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짧은 식사 허용 시간 안에 단순히 칼로리와 단백질뿐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이 짧은 시간에 빵이나 소시지 같은 질 낮은 음식으로 때운다면 영양 결핍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단식 식사 시간 제한은 절대 불량한 식단을 합리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단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매 끼니마다 영양적으로 최대한 밀도 높고 유익한 성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단이 부실하면 단식 기간 동안 심각한 결핍 상태에 매우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 문제나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 결핍은 신경계에 타격을 주고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은 골다공증 발병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식단을 정직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충분히 다양한가요?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고 있나요? 주요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조언에 따라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단식을 시작하는 것은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혹시 단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점이겠죠. 나이 드신 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답이 확실합니다.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형태, 바로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방식의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루를 2개의 시간대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이나 설탕 없는 허브차,
또는 블랙커피만 드시는 공복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8시간 동안 모든 식사를 하시는 식사 허용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오전 10시에 하시고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 마치시는 시기죠. 혹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게 편하시다면 전고 12시에 첫 끼를 드시고 마지막 식사는 저녁 8시에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칼로리가 있는 음식물을 16시간 동안 완전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할까요? 첫째,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아주 쉽습니다. 공복 시간의 대부분을 잠을 자면서 보내기 때문이죠. 둘째, 16시간만 되어도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자가 포식 작용, 즉 오토파지라는 초기 회복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장기간 단식에 비해서 저혈당이나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매우 적습니다. 셋째, 8시간의 식사 시간에는 두세 번의 충분한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칼로리, 단백질, 그리고 미세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손실, 즉 근감소증이나 영양 결핍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절대 무리해서 한꺼번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4시간으로 늘리고 몸이 적응했다 싶으면 그때 16시간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한 무력감이나 어지럼증,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멈추거나 단계를 다시 낮추라는 신호입니다. 10수요 대 8 방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짧게 하고 많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단식 방법 중에는 이보다 더 강도가 높고 더 엄격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단식은 먹고 쉬고 먹고 Eat Stop Eat라고도 불리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 식사는 화요일 저녁 7시가 되는 시기죠. 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하루 한 끼 식사, one meal a day 라는 뜻의 OMAD입니다. 이 방식은 하루 중 단 1시간만 식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23시간은 단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엄격한 방법들은 더 깊은 수준의 자가포식, 아우토파기를 유도하고 체중 감량이나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단식법들이 훨씬 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첫째로, 2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나 탈수, 그리고 심한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런 단식 방법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끼 식사만으로 소득에서 2000칼로리, 100g의 단백질, 그리고 충분한 채소와 좋은 지방을 모두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식욕이 떨어져 있고 소화 기능도 느린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결국 이런 단식은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 부족으로 이어져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거의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어르신들께는 이러한 엄격한 단식법은 추천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벼운 단식을 충분히 경험했고 의학적으로 금기사항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숙련된 의사의 엄격한 감독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분들에게는 불필요하고 무리한 위험입니다. 아무리 단식에 잠재적인 이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단식을 아예 시도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무리하게 단식을 하면 건강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단식을 절대로 피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마르신 분들, 즉 체질량 지수, BMI가 18.5 미만인 저체중이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에 충분한 지방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단식을 시작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과 내부 장기를 빠르게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과거에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를 겪었던 분들입니다. 단식은 이러한 심각한 정신질환이 다시 재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분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나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중증 만성 질환이 보상부전 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심한 심부전, 신부전, 간부전 또는 관리가 잘 안 되는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포함됩니다. 단식은 이미 약해진 몸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되어 원래 앓고 있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특정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일부 소염 진통제 같은 약은 빈속에 복용하면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몸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굶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풍 환자분들은 단식 중에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며 담낭 결석, 쓸개도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기 전까지는 단식 계획을 미루시거나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단식을 시작하기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나 형식적인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현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숨겨진 금기사항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분은 의사뿐입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질병의 초기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단식을 하면서 이것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는 어르신이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분석해 줄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뇨나 혈압약 같은 일부 약물의 복용량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혼자 조절하는 것은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셋째, 의사는 시작점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혈액검사와 생화학 검사,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검사, 그리고 비타민 및 미네랄 수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식 전에 숨겨진 결핍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단식 중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해야 할까요? 시도하고 싶은 단식 유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식습관과 운동 수준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모든 만성질환과 복용 중인 약물을 논의하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도 안전할까요? 저의 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인가요? 어떤 증상에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만약 담당 의사가 단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려 하거나 혹은 검사도 없이 무조건 괜찮다고 승인한다면 더 유능하고 전문적인 다른 의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며 몸에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주는 일은 최대한의 의식과 신중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가 단식의 생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해왔지만 심리적인 영향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어떤 제한이든 익숙한 것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배고픔, 즉 굶주림은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는 자연스럽고 심지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코르티솔은 저장된 에너지원을 동원하도록 돕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지속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이득보다는 해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높이며 근육 조직의 손실을 촉진하고 심지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노년층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단식을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가 아닌 의식 있는 수련처럼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음식 생각에 시달리고 짜증나고 화가 나며 배고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아마도 지금 선택하신 단식 방식이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완화된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잠시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는 조용한 산책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식을 너무 숭배하거나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은 생리적인 수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단식이 매일의 고문처럼 느껴진다면 아무리 애써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지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태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단식 금식을 16시간이든 24시간이든 잘 견뎌내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몸이 가볍고 스스로가 참 자랑스러우시죠?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단식을 잘못 끝내면 공들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이상 길게 단식을 하신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한 상태가 바로 제급식 증후군, 알리피딩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오랫동안 음식을 받지 못하면 혈액 속의 인,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때 갑자기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잔뜩 먹게 되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미네랄 잔여물까지 세포 속으로 급격히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혈액 속 미네랄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는 심장, 호흡기, 신경계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기력이 약해진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식을 끝내는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점진적인 회복과 절제입니다. 절대 허겁지겁 음식에 달려들어선 안 됩니다. 위장관은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아주 천천히 시동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단식 후 이상적인 첫 식사는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가벼운 것이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린 소량의 채소 샐러드, 야채 수프 혹은 장에 좋은 유익균을 채워줄 김치나 된장국 아주 묽게 처럼 발효된 음식이 좋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삶은 닭고기나 생선 한 조각 혹은 달걀 몇 개 같은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식을 마친 후 첫 몇 시간 동안은 빵, 단 음식, 혈당, 지수, GI가 높은 과일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의 양 또한 중요합니다. 반드시 적은 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식단으로 복귀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자에게 단식, 즉 금식은 노화를 되돌릴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나이 관련 질병을 막아주는 세포 청소 작용인 자가포식 아우토파기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며 염증이 줄어들고 심지어 뇌 보호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활동적인 장수를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메커니즘들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약이 부작용을 동반하듯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입니다. 소중한 근육을 잃으면 몸이 허약해지고 독립적인 생활까지 어려워집니다. 그 외에도 탈수 위험, 영양 결핍,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핵심 결론은 간단합니다. 고령자 단식은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이 아니며 절대 혼자서 섣불리 시도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과 신중함, 필수적인 의료 전문가의 감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한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젊음의 묘약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비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십시오. 공부하고 분석하되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건강에 대한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들으신 후에 단식이라는 방법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솔직하고 열린 토론을 시작해 봅시다.